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에 대한 라이선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은 한때 테슬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것에서 시작된 생각은 다시 한번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 테슬라의 사명을 다시 말하는 머스크의 모습은 제게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의 자신감, 그리고 그 너머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이기에 에너지 정책에서도 현상유지 편향이 생기기 쉬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미국의 주도로 재생에너지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생각은 이랬죠. 계획의 끝은 어디일까에 대한 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지만 테슬라의 사명은 자동차를 더 많이 파는 것, 더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담론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안할 때 저번에 이어 새로운 뷰를 그려봤습니다.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이제는 완전히 에너지 회사로 보기로 시도해본 겁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생산을 보니 테슬라의 솔라 패널을 바탕으로 하는 솔라 루프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당 부분은 설치와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많은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하고 있고, 생산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이나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패널 서플라이어를 정하는데, 이전까지는 파나소닉과 함께 하다가 최근에는 하나솔루션 소속이 된 브랜드 하나큐셀이 그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저장 그리고 유통 부분을 보자면, 유통을 담당하는 부분의 슈퍼차저 그리고 메가차저 네트워크, 저장과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가정용인 파워월과 상업 및 산업용인 파워팩, 유틸리티 스케일의 발전을 소화할 수 있는 메가팩, 그리고 가상발전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테슬라는 수익을 낼 수 있고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가져갑니다. 플랫폼이라는 의미는 슈퍼차저를 통해 일종의 새로운 휴게소가 생기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십 분의 기다림을 가져야 할 텐데, 슈퍼차저 네트워크 속에는 소비가 일어나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서 애플카드와 애플 캐쉬의 선임 관리자였던 마이클 리하니를 슈퍼차저의 사용자 경험 부분에 등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점이 이것이겠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소비 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도심 내의 이동을 책임질 보링 컴퍼니,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간선 이동을 책임질 하이퍼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모델 S, 3, X, Y, 테슬라 세미와 사이버트럭 등의 지금의 테슬라가 책임지고 있는 차량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고민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테슬라는 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태양광을 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왜 태양광이었을까? 역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접근법이 생각났습니다. 우주와 화성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말이죠. 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원 형태로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Y축에는 재생 불가능한 고갈되는 자원과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 그리고 생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는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광 에너지, 핵 에너지로 나눠볼 수 있죠. 이 중 우리가 주로 써온 것은 화학 에너지로의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 에너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이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단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럼 대안을 한번 볼까요? 수력, 조력, 빙하, 조류, 해류, 파력, 풍력, 모두 각각의 기후적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에서는 태양광에 이어 가장 유력한 발전 요소라고 꼽히는 풍력 같은 경우 화성에서는 대기가 약하기 때문에 힘들 뿐더러 지구 내에서조차도 해안가냐 지상이냐에 따라 온쇼어, 오프쇼어라 해서 그 발전 단가의 차이가 큽니다. 열 에너지로 보자면 태양열도 결국에 별도의 터빈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리는 과정이니 태양열을 기계 에너지로 받고 전기를 돌리는 과정에는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적 에너지는 더욱 유의미하지 못하고, 핵 에너지는 핵융합로를 소형화시킬 단계까지는 너무나도 먼 얘기일 뿐더러 우주 단계에서는 그 유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발전 단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에너지 섹션에 태양광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재생에너지를 향한 꿈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화두일 겁니다.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요약본은 이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첫 번째 홈그로운 기가팩토리인 노스볼트의 기가팩토리는 현재 스웨덴 북부의 셀레프테오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왜 노스볼트는 여기를 택했을까요? 노스볼트는 이곳에 기가팩토리를 지음으로써 생산 공정 내에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약속은 지금껏 세계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기사이죠. 애플은 2008년 기준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애플 스토어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글은 빠르게 늘려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사용하고 있죠. 오스테드, 재생에너지나 풍력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분들께서는 한국 시장 내에서 참여자로서 이들의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인 CS윈드를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모멘텀에 대해서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뉴스죠. TSMC는 애플의 핵심 서플라이어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100%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에 참여하고 풍력 전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그가 삼성에게 묻고 있죠. 물론 삼성도 이에 발빠르게 해외 생산 라인에서는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생에너지의 흐름은 돌고 돌아 배터리의 밸류체인을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여 납품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왜 노즈볼트가 유럽의 홈그로운 배터리 서플라이어로서 왜 스웨덴의 그 지역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의 명실상부한 배터리 파트너로서 함께한 LG화학에도 이러한 압박이 내려왔습니다.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큰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유럽과 미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럽 내, 미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쉬운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를 통해 배터리 산업과 자동차 산업, 이런 친환경 산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국 내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BMW는 점차 자사의 기준을 100% 만족시킨 이후 부품사에게도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들만 공급하라고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도성을 넘어서 생각해보자면 이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그림이 이런 것이 아닌가마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미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신규 전력 발전의 추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도입해왔고 그 결과 유럽연합 전체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 전력의 35%에 달했으며 풍력과 태양력 발전이 석탄 비중을 제쳤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작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이 석탄을 제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2019년의 기사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편향되기 쉽고 그것이 지금껏 투자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스트앤영의 에너지 부분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글로벌 17위 수준입니다. 최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국가에 대해서 뒤처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한 흐름을 모를 리 없죠. 당연히 알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고갈 가능 단계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를 잔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드 패러티를 이루는 지점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중국의 투자 매력도는 1위였죠. 우리는 주로 현상유지 편향을 갖기 쉽습니다. 늘 사던 것을 사고 늘 먹던 것을 먹고 늘 가던 곳을 갑니다. 인간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방 안에 코끼리를 놓칩니다. 애써 무시하려 하거나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본능적인 기피를 가지죠. 자, 이제 2부입니다. 테슬라의 자신감 그 너머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머스크의 트윗과 이어집니다.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파워트레인과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꾸만 같은 생각이 들지만 또다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매출은 높였지만 실질적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애플이 상당수 가져가는 그 지점 어딘가에서 생각이 머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자동차 산업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토파일럿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탑재한 다른 차량 내에서 섀도우 모드를 통한 데이터나 이동 데이터, 맵 데이터 등을 얼만큼 얻을까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자율주행에 대한 대다수의 환상에서 생기는 노이즈로부터 아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은 머스크의 FSD에 대한 자신감이자 소프트웨어에서의 초격차 형성 및 마케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지금 텍사스를 향하고 있죠. 기가 베를린, 기가 상하이에 이어서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가를 체감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또한 네바다는 실제로는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때문에 사용 가능한 공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진 2장을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다시 테슬라를 에너지 회사로서 보면 보이는 것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 홈의 비전, 테슬라가 차량을 통해 결국은 에너지 회사로 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오늘은 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